안녕하세요, 헤드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동력 전달 장치 이제 부품 5번이죠. 스포기어. 이제 저번 시간에 이제 표면 거칠기까지 이제 기입을 했고요. 이제 요목표를 작성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이번 영상은 요목표 작성하는 영상으로, 요목표를 작성하는 특정 요소들은 이제 몇 가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험 볼 때 볼 수 있는 이제 케이스 규격에 요목표 형태가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요목표를 그릴 줄 모르니까 어떻게 그려야 될지 감이 안 올 수 있으니까 그냥 여러분들 시험 볼 때 그냥 편하게 보라고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원래 요목표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실제 KS 규격에 나와 있는 기어의 요목표를 보면은 이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좀 더 복잡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축약을 해놓은 거고, 이런 형태로 요목표를 쓸 거냐 안 쓸 거냐도 솔직히 말하면은 결국은 회사가 정합니다. 회사가. 예.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기어 하는데 요목표를 작성을 안 했어요. 저희 회사는. 제가 일했던 회사는 기어 하는데 요목표를 왜 만들어 해요? 왜 만들어? 만들 필요 없다. 라는 거죠. 그래서 안 했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회사마다 다른 거니까 이제 그렇고요. 어쨌든 이제 우리는 이제 시험을 봐야 되니까, 시험은 이제 스포 기어가 나오거나 아니면 요목표 항목에 있는 애가 어떤 애가 나오더라도 반드시 요목표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예, 이게 답이든 아니든.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작성을 해야 되고, 이제 전체적인 내용들은 다 써 있고, 여기서 이제 네모칸 쳐져 있는 거 간혹 가다가 진짜 시험 보는데 요목표 그리는 사람 중에 보면은 요걸 진짜 네모칸으로 해가지고 해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있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진짜 시험 문제 풀이 한 걸 보면은 진짜 말도 안 되게 해놓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네모돼 있으면 진짜 저게 네모된 거 저거 박스 넣어놓는 학생들이 있는데, 요 네모칸 돼 있는 거는 이제 내용을 찾아가지고 기입을 해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거의 대부분 요 네모칸 돼 있는 것들은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 거나 아니면 어떤 그 값이 문제에 적혀 있거나 그래요. 그래서 네모칸 돼 있는 거 보면은 이제 모듈이 있고, 모듈은 이제 문제에 적혀 있죠. 그래서 시험 문제 보면은 이제 기어가 나오면 이제 항상 M, 이게 모듈이죠. 그리고 Z 입수죠. 그러면 여기 보면은 입수도 있어요. 입수도 여기 있는 거 그냥 적어주는 거죠. 요거고. 그 다음에 전체 이너피하고 피치1 지름은 뭐예요? 이 모듈하고 입수를 알면은 계산해서 나오는 것. 예, 그쵸? 그건 이제 계산을 해야 된다. 그럼 이제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는 당연히 알아야 된다. 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정도예요. 일단은 이제 요목표 그리는데, 이제 요목표 그리는 사이즈, 크기, 이제 뭐 한 칸이 얼마냐, 뭐 이런 것들은 정해진 거 없습니다. 정해진 거 없어요. 정해진 거 없고, 이제 사용되는 글꼴의 높이는 정해져 있죠. 일반적으로 이제 요목표 작성할 때 쓰는 글꼴은 치수 문자 높이하고 동일하게 가시면 돼요. 동일하게. 거의 표준은. 물론 이제 용어표를 좀 더 잘 보이게 하겠다 그래서 일부 회사들은 이제 치수 문자 높이보다 한 단계 큰 거. 그러니까 만약에 치수 높이 문자가 2.5면은 그보다 한 단계 큰 3.5를 쓴다든가, 아니면 3.5면은 그보다 한 단계 큰 5를 쓴다든가.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전산행정 기계도 기능사 시험 볼 때는 이제 그게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저런 용어표 같은 거 작성할 때는 우리 치수 기입할 때 썼던 문자 높이 3.5를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러면 3.5를 기준으로 하면 요 한 칸의 높이가 얼마가 되면 좋냐를 따지는데, 이거는 꼭 이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 권장사양은 치수 문자 높이의 2배는 넘어야 돼요. 최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3.5니까 2배면 7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옵셋 7. 그래서 한 칸의 높이가 7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7이다. 요 정도. 그럼 여기다가 제가 이제 3.5짜리 문자를 작성을 해볼게요. 대충 일단은 어느 정도 느낌인지 감을 보기 위해서 J, 그 다음에 MC 해가지고 요 선 사이에 요 가운데를 잡을게요. 그거는 두 점 사이의 중간으로 잡으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땅 놓고, 그다음에 문자 높이는 3.5로, 그다음에 회전각도 없고, 그래서 여기다가 스포기어 용표라고 한번 스포기어 이렇게 적어줄까요? 적어주면 이제 요거를 선에서 약간 띄워가지고 확인을 해보면
요 정도 느낌입니다. 요렇게 위아래로 여유가 있다. 그래서 칠로 해도 돼요. 근데 거의 대부분 여러분들이 이제 학원이라든가 아니면 시중 이제 유튜브에서 보면은 저 높이를 칠로 안 하고 팔로 할 거예요. 거의 대부분. 물론 이제 다르게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칠로 하거나 아니 팔로 거의 할 거예요. 왜냐면은 저게 칠로 하게 되면 그러니까 문자 높이에 딱 2배를 주면 약간 좀 타이트한 감이 있다라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원래 대부분 문자 높이의 2배 이상이면 되는데 2배 이상이면 된다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2배 이상의 딱 2배로 맞췄을 때 약간 타이트해 보이니까 거기다가 이제 1mm 정도, 1, 2mm 정도 더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8mm를 하고 전산응용 기계도 기능사에서 8mm를 하는 거는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 표제란 높이 있죠. 그 양식에. 이걸 8mm로 주어졌잖아요. 얘랑 맞춘 거예요. 대부분 강사님들이 뭐 그렇게 뭐 치수 문자 높이의 2배 이상 이런 게 생각해가지고 한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 요 칸 높이 8mm로 주어졌네? 그럼 똑같이 8mm로 가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은 지금 저희가 7mm로 작성을 했잖아요. 이렇게 작성해도 무방합니다. 전혀 상관없어요. 저거 7mm로 했다, 뭐 6mm로 했다. 물론 이제 문자 높이가 3.5니까 3.5보다 작은 간격으로 하면은 문자가 삐져나갈 테니까 그건 안 될 테고 3.5에 딱 맞춰가지고 하면은 위아래가 딱 닿을 테니까 그것도 안 되겠죠. 그건 안 되는데 그게 3.5보다 큰 거, 뭐 4도 너무 좀 타이트하죠. 왜냐면 성 굵기가 들어가면 이제 타이트하니까 뭐 5mm를 넘어서가지고 이제 어떻게 했다. 그거 가지고 감점할 근거는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게 정해진 게 없고 실제로 이게 회사 실무 가서도 뭐 회사마다 다 저거 맞춰 쓰지 않습니다. 네, 맞춰 쓰지 않기 때문에 각 회사마다 저거 받아보면은 높이가 다 제각각이에요. 네, 칸 높이라든가 아니면 칸 간격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거에 너무 연연하지 않고 문자가 온전히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적절한 사이즈를 찾으시면 되고 단지 이제 주의해야 될 건 귀찮다고 저게 뭐 7mm면 7mm 이제 간격 딱딱 띄우는 건데 그냥 손으로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복사해가지고 한 줄, 두 줄, 세 줄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게 이렇게 만드시는 건 안 된다. 그러니까 얼마의 간격으로 하든 본인이 정하셔야 돼요. 정하는 거고 이제 회사를 가면 회사에서 이제 선배들이 우리 회사는 용역품 만들 때 사이즈 얼마로 해라고 알려줘요. 그 정도는 알려준단 말이에요. 회사 가면. 그러니까 회사 가서 걱정할 필요는 없고 그렇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전산응용 기계도 기능사는 이제 뭐 팔로 해도 되고 솔직히 말하면은 이제 도면 안에 공간이 좀 모자랄 수 있으니까 작으면 작을수록 좋아요. 좋긴 한데 뭐 거의 대부분 시중에 도는 게 8이니까 저도 팔로 할게요. 뭐 이거는 상관없는 거니까 옵셋 8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얘를 선택을 하고 여러 번 할 거니까 다중 M. 이거 왜 좀 넓어 보이지? 내가 확대를 너무 했나? 아니죠. 옵셋 8인데 선택하고 요 정도 넓은 거 아닌가? 어쨌든 뭐 8로 입력을 했으니까 다시 확인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여러 번 해야겠죠. 그래서 몇 개인지 세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번 내려주면 되겠네요. 그럼 다중 M을 한번 해줄게요. 다중 M 해서 아래쪽 방향으로 놓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번 했다. 네, 이렇게. 자, 그래서 팔로 해서 이렇게 쭉 내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요 간격인데, 이걸 이제 얼마로 할 거냐. 제가 이거를 기억을 못해요. 저도 이거를 꼭 그 치수에 맞춰서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억을 못하고, 원래는 이제 글자 작성하고, 여기서 이제 가장 긴 이 글자 있잖아요. 가장 긴 글자. 그거 갖다 놓고 이제 높이, 길이를 맞추는데, 제가 예전에 했던 기억으로는 저거 30mm 했던 것 같아요. 옵셋 30. 그래서 이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30이냐? 요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걸 30으로 했어요. 이제 분명히 얘기하지만 이 30을 꼭 맞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30 정도 하니까 적절하더라라는 게 제 경험상이고, 왜 칸 줄수가 많은 것 같지? 제가 잘못 쓴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맞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맞네. 그리고 요 뒤에 칸을 제가 50mm인가? 그렇게 했을 거예요. 50mm. 그래서 옵셋 50. 이렇게 해놓고 이제 만약에 저기 글자를 썼는데 글자가 좀 넘어가더라 그러면 칸을 넓혀주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그리고 이제 정리를 하면 트림
엔터 2번 치면 저 위쪽에서 잘리겠구나. 트림. 이렇게 잡고 갈게요. 잡고 이제 전체를 다 잡아서 이렇게 바깥으로 삐져나간 건 다 잘랐고요. 그다음에 첫째 칸은 이렇게 되겠죠. 예, 쭉 한 칸으로 쭉 이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칸은 여기 보면 여기가 나눠지네요. 그쵸? 그럼 이제 저건 절반 옵셋, 제가 15mm 30mm 했으니까 15mm로 이렇게 나누고, 그 다음에 트림 해서 이제 여기서 여기 그 다음에 이거 선택해서 여기는 여기를 자르고, 여기는 여기를 자르고, 여기는 여기를 자르고, 이렇게 하고, 이제 제가 바깥 테두리는 일반적으로 저런 이제 표 같은 거를 이제 도면 안에 넣게 되면 그 표의 전체 바깥 아웃라인은 굵은 선을 써요. 좀 굵게 표현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저거는 외형선으로 가야겠죠. 굵은 선이면 이제 0.5짜리 선이니까 외형선. 이렇게 가고, 내부선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가는 실선을 써요. 가는 실선을 쓰기 때문에 이 빨간색 그대로 노는 게, 저는 가는 실선이 빨간색이니까 아예 바꿔줄까요? 도면층을 이렇게 딱 선택해서 치수가 아니라 가는 실선이다. 이렇게 바꿔줄게요. 바꿔주고, 여기서 이제 회사마다 좀 차이가 있는 거는, 슈퍼기어 요목표, 이게 제목이잖아요. 타이틀이니까 타이틀을 구분하기 위해서 여기를 얘하고 똑같이 맞춰주는 경우가 있어요. 외형선 이렇게 MA 이렇게 해주는 회사도 있고, 어떤 회사는 여기까지도 이렇게 해주는 회사가 있어요. 여기까지도. 여기는 이제 우리가 원하는 값이 써지는 거고, 이건 그거에 대한 타이틀이니까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이게 정답이다 저게 정답이다 없어요. 네, 왜냐면 시험에서 이 요목표를 선의 굵기를 어떻게 해서 작성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일반 시중에 있는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게 일반적이지 않거든요. 왜냐면 회사마다 다 다르게 제각각 쓰니까 일반적이라고 어떤 걸 단언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선 굵기를 얼마를 썼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감점이 들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험 볼 때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가장 바깥에 테두리만 굵은 선을 쓰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그냥 가는 실선을 써버렸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시험 봤을 때 저는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이제 감점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글자는 이제 뭐 DT를 쓰시든 MT를 쓰시든 자유예요. 자유인데, 저는 일반적으로 DT를 쓰죠. DT를 쓰는데, 앞으로 뒤에 건 쭉 DT로 작성을 할 거니까, MT로 한번 얘기를 하자면, 자, 제가 이제 MT는 잘 안 하지만, 오래간만에 MT, T, 엔터. MT는 그냥 키만 하면 되죠. 그리고, MT를 작성할 때는 요 요 칸을 잡는 거예요. 요쪽 모서리에서 대각인 모서리. 이렇게 두 군데를 잡으면, 칸이 딱 거기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자리 맞추기를 어디래요? 중간 중심. 그러면 정확하게 요 사각형의 가운데에 들어와요. 그래 놓고 여기서 스터디어 요목표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요 목인데 잘못했네요. 목표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때 글자는 이제 우리가 높이를 얼마 썼어요? 3.5짜리를 썼으니까 선택하고 치수가 아니라 문자로. 아니면 수문선으로 보내줘도 돼요. 이거 수문선으로 보낸다고 해서 얘가 수문선처럼 점점점 되지 않아요. 예전에도 한번 설명했지만 수문선으로 보내줘도 된다. 그래서 문자를 따로 안 만드셔도 상관없어요. 수문선을 이용해도 문자는 저렇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준다. 그래서 딱 가운데를 맞춘다. 이제 제가 제 영상 보면 텍스트 쓸 때 죄송해요. 어떤 이제 칸이 나오게 되면 항상 가운데를 맞춘다든가 이런 것들을 제가 해요.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되게 말이 많아요. 그럼 뭐하러 가운데 맞추냐? 무슨 얘기냐면 대부분 이런 강사님들이 계세요. 아무데나 이렇게 딱 작성을 해요. 바깥에. 그래 놓고는 그냥 무브 해가지고 눈대중으로 대충 이렇게 가운데인 것처럼 맞춰. 실제로 이렇게 가르치는 강사님들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럼 이게 틀렸냐? 틀렸다고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실제 실무에서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는 한마디 하고 싶어요. 이걸 눈대중으로 대충 가운데를 맞추면 잘 맞냐 이거죠. 지금 얼추 비슷해 보이지만 얘랑은 분명히 높이 차이가 나요. 그러면 이게 도면을 나중에 완성되고 나서 보면은 글자들이 약간씩 어긋 나 있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두면 되게 볼품없어 보이고 지저분해 보여요.
도면이 깔끔하게 정리가 안 돼 있으면 거기서 원하는 정보를 찾기가 보는 사람도 싫어져요. 보기가 싫어요, 도면을.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것 때문에 도면 분량이 날 수도 있어요. 심리적인 영향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럼 우리가 손제도 할 때는 저거 다 맞췄냐? 솔직히 손제도 할 때 못 맞췄어요. 왜냐면 손제도 할 때는 우리가 CAD라는 시스템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손제도 할 때는 그 문자판, 레터링판을 갖다 놓고 글자를 썼어야 되는데 그 상태에서 왼쪽하고 오른쪽의 높이를 맞추는 거 상당히 어려웠어요. 심하게 얘기하면 요 앞에 스자랑 퍼자랑 높이가 달라요. 다르게 그려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 텍스트 바를 높이를 정확하게 맞추기가 힘들어요. 그 레터링판을 가지고 높이를 정확히 맞춰서 글자를 작성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손제도 할 때라서 어쩔 수 없었어요. 근데 대부분 요새 얘기하는 게, 야, 손제도 할 때는 그렇게 약간 어긋 나도, 아무 말 안 했는데, 왜 이제 와서 그러냐. 캐드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때는 어쩔 수가 없었잖아요.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없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뭘 써요? 소프트웨어라는 걸 쓰고 프로그램이라는 걸 써요. 얘는 맞출 수 있는 가이드라인들을 다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굳이 그거를 안 맞추고 그렇게 작업을 한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도면 그리기 싫다는 얘기 아니야. 제가 하고 싶은 얘기 그거예요. 일단은 그 도면은 이렇게 대충 저렇게 맞춰놓은 도면들을 보면은, 아, 이 사람 얼마나 일 대충 하고 도면 그리기 싫은 거. 그러면은 거기서부터 뭐가 느껴지냐면, 아, 이 사람 도면 나 신뢰 못하겠어. 왜? 도면 그리는 거 자체가 싫은 사람이 그린 도면을 어떻게 신뢰를 해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빨리 작업해야 되는데 뭘 저걸 일일이 정확하게 맞추고 있어. 뭐 다 핑계예요. 결국 지 귀찮은 거야. 그래서 저는 무조건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듣고 실제 시험 때 이걸 맞히느냐 안 맞히느냐 여러분들의 자유예요. 왜냐면 분명히 제가 얘기하지만 저걸 안 맞췄다고 해도 절대 감점을 안 해요. 감점이 되려면 이렇게 막 삐져나갔다든가 이러면 감점하겠지. 명확하잖아. 저거는 칸에서 벗어났잖아. 저거는 감점을 하겠는데 얘처럼 삐져나간 데가 없어. 근데 정확히 가운데가 아니야. 그럼 감점할 근거는 없잖아요. 그러면 감점을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때 나는 대충 그냥 갖다 놓고 할래 라고 하시면 그건 여러분들이 마음대로예요. 대신에 여러분들은 회사 갈 때 그거 하나를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그거 하나를 주의하셔야 될 거예요. 최소한 저 같은 사람이 위에 상사로 있지 않는 회사를 들어가세요. 저는 뭐라고 했어요. 제 밑에 애들한테. 이거 칸 딱딱 안 맞추면, 야, 너 프로그램 쓰는 거 맞아? 컴퓨터로 작업하는데 이거 안 맞춰? 너 일하기 싫지? 그럼 일하지 마. 집에 가. 저는 그랬어요. 그건 일하기 싫다는 얘기잖아요. 분명히 딱딱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러니까 선택은 여러분들 몫이에요. 근데 저는 저 같은 상사를 만나지 않기를 바라세요. 네. 자, 그래서 어쨌든 처음에 제가 보여드렸듯이 이제 M텍스트로 하면은 여기 같은 경우 칸 사이즈가 다르잖아요. MT로 하면 T하고 어떻게 해요? 여기 잡고 그 다음 자리 맞추기를 중간 중심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작성하시면 돼요. 칸 사이즈가 다르니까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자, 아니요. 자, MT로 하는 거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DT. 자, DT. 하고 이제 여기서 작성을 해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땅, 아이고, DT지. DT 하고 자리 맞추기 J를 해줘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MC죠. 중간 중심. MC. 해주고, 사각형의 가운데 잡아야 되니까, 쉬프트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고, 두 점 사이 중간에서, 요쪽 코너, 대각 코너 해가지고 가운데를 잡는 거예요. 문자 높이 3.5. 그쵸? 그 다음에 문자 회전각도 없어요. 그쵸? 네, 없고, 그 다음에 이 상태를 뭘 해주면 돼요? 여기서, 요, 목표.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엔터 한 번, 그리고 끝낼 거니까 한 번 더. 이렇게 해줘요. 자, 저는 이제, 요렇게 해요. DT로 요렇게 하는데, 자, 일단은 문자라는 도면층으로 보내줄게요. 수문선으로 보내셔도 되고, 문자. 이렇게 보내줄 거고,
문제가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이거 지금 한글이죠. 네, 한글이면 우리 이제 시험 규정상 뭐예요? 굴림. 근데 지금 요렇게 나오면 얘 뭐예요? 굴림이에요? ISO, CP. 폰트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DT를 쓸 때는 문제가 되는 게 폰트예요. 폰트. 그러면 ST 스타일을 딱 가보면 아이고 한글이구나. ST 자 스타일을 가보면 제가 이제 초반에 설정할 때 굴림이라는 스타일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얘는 아이고 이상한 게 들어가 있네. 한글로 굴림 가야지. 한글로 굴림. 요걸로 바꿔놓을게요. 굴림. 적용. 닫기. 굴림이라는 폰트를 지정해놓은 이제 굴림 스타일을 제가 따로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이제 DT로 작성을 할 때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안 되고 DT 스타일 S 여기서 굴림. 자, 그리고 엔터. 근데 원래 저 스타일 명을 굴림이라고 안 해도 돼요. 그냥 A라고 해도 돼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굴림이라고 만들었는데 내가 그 A라는 저 글자 스타일이 내가 굴림을 지정한 스타일이야 본인이 기억하고 있다 그러면 그냥 A라고 이름 줘도 돼요. 그게 훨씬 빠르고 편해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 이해하기 좋으라고 저렇게 해놓은 거고. 자 그래 놓고 자리 맞추기 J를 가서 MC 아이고 MC 자리 맞추기 한글이었구나. J 가서 MC 네, 그렇죠? 해가지고 쉬프트 마우스 오른쪽 두 점 사이 중간 땅 가운데 잡았죠. 그리고 문자 높이 3.5를 입력을 하고 회전각도 없고 그 다음에 여기서 스터디어 요 목표 이렇게 작성을 하는 거죠. 엔터 자 얘는 선택하고 문자로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 칸들은 이건 M 텍스트도 마찬가지고 D 텍스트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아까 MT 할 때 T 해가지고 요 칸 사이즈가 다르다고 따로 그렸잖아요. 솔직히 이럴 필요 없어요. 중간 중심 세팅을 했으면 이럴 필요 없이 그냥 처음에 거 복사해서 가운데에다만 놔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요 가운데 어떻게 놓느냐? 카피. 카피 해가지고 얘 가운데 잡아야겠죠. 만약에 내가 이제 MC 중간 중심을 설정을 했으니까 중간 중심에 포인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 포인트를 잡을 거면 쉬프트 마우스 오른쪽 뭐냐 삽입점이에요. 삽입점 해서 여기 글자에 딱 갖다 대면 딱 기호가 뜰 때가 있죠. 요걸 딱 클릭을 하면 글자의 가운데가 잡혔어요. 커서 가운데에 딱 붙어가지고 글자가 움직이죠.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칸의 다시 가운데는 쉬프트 마우스 오른쪽 두 점 사이 중간 해서 여기 코너 반대쪽 대각 코너 이렇게 해주면 가운데에 딱 들어가요. 튀어나갔는데 어차피 내용은 바꿀 거니까 상관없죠. 네. 그 다음에 요거 하나 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쉬프트 마우스 오른쪽 두 점 사이 중간에서 이쪽도 들어가야죠. 여기 코너 그 다음에 여기 코너 그 다음에 또 어디 들어가야 되느냐 쉬프트 마우스 오른쪽 두 점 사이 중간 여기 코너 여기 코너 자, 여기까지 하고 ESC 끝났어요. 나머지 칸들은요. 그런데 보시면은 이제 요 칸은 뭐예요? 밑으로 쭉 딱 한 사이즈 똑같죠. 예, 그러면 어떻게 주면 돼요? 카피. 자, 얘 선택하고 계속 두 점 사이 중간 하면 피곤하잖아요. 요 끝점만 잡고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여섯 칸, 일곱 칸, 여덟 칸.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마이너스 AR 마이너스 어레이 제가 잘 쓰는 거죠. 마이너스 어레이 해가지고 마이너스 어레이는 도스 버전의 어레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선택하고 엔터. 자, 그 다음에 직사각 배열을 할 거니까 R. 그 다음에 행횟수는 밑으로 몇 칸이에요? 얘 포함해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9칸이에요. 그러면 9. 열횟수는 좌우인데 좌우는 없죠. 네, 그러니까 이건 1. 그러면 이제 행 사이의 거리를 물어보는데 아래로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한 칸의 높이가 8이니까 8. 그렇죠? 그리고 엔터.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저 마이너스 어레이를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게 유용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array는 AR은 선택하고 엔터 직사각이다 R 엔터 하면은 기본적으로 요 형태로 나오고 여기 가서 다 일일이 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더 오히려 안 좋아요. 저게 더 안 좋고 그냥 이렇게 마이너스 어레이를 쓰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요새 쓰는 어레이를 쓸 거면 차라리 카피로 한 칸씩 복사를 하세요. 그게 더 나아요. 네. 저처럼 요런 걸 하려면 이제 옛날 도스 버전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여기는 여기랑 칸 사이즈가 똑같은 게 요 세 칸 밑에 보면 또 쭈루룩 있죠. 그러면 이제 얘는 카피. 여기서 여기다 붙이고 요 밑에를 어레이를 하든가 아니면 또 한 가지 요령이 있는데 여기 다 없앨게요. 좀 더 효율적으로 작업을 하려고 그러면 다 했어요. 이게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AR 아까 했었잖아요. 마이너스 AR 할 때 얘를 같이 선택을 해요. 같이 선택을 하고 직사각 R 그 다음 행의 수가 9개 그 다음에 열의 수는 1개 그 다음에 거리는 마이너스 8이었잖아요. 그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고 나서 어떻게 해줘요? 요거 3개를 델리트 지워줘요. 이게 훨씬 빨라요. 사람이 응용력이 좀 있으면 좀 편해요. 네, 응용력이 있으면 이렇게 되고 그다음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카피. 위에 칸에다 놓고 왜 제가 가운데 놨을까요? 왜냐면 가운데 놔야 얘를 한 칸 앞으로 보내줄 수가 있어요. 한 칸 앞으로 보낼 때도 여기를 찍지 말고 여기 찍는 게 나아요. 여기 찍고 한 칸 앞으로 보내고 위로 한 칸 가고 아래로 한 칸 가요. 이렇게 했어요. 지금 글자들이 다 겹쳐 있어서 보기 좀 그런데 요거는 이제 여기를 이제 더블 클릭해서 바꿔주면 되죠. 하나씩 기어 지형 그 다음에 여기는 앞에 거는 공구 그 다음에 이 뒤에 거는 모듈 계속 클릭해주면 돼요. 지형 압력과 그런데 요것도 이제 제가 DT랑 MT랑 차이를 좀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제가 이거를 카피를 하나 할게요. 카피 DT가 아니고 MT로 한번 작성을 해봅시다. 이거는 설명 없이 그냥 할게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작성을 하고 중간 중심으로 놓고 여기서 굴림으로 지금 보면은 굴림으로 선택돼 있죠. 굴림으로 선택된 거. 요거 확인하셔야 돼요. 앞에 스타일이 굴림으로 돼 있는지. 만약에 이게 스탠다드로 돼 있다. 이렇게 선택돼 있다 그러면 여기서 스타일을 굴림으로 바꿔주세요. 굴림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작성을 하고 스퍼 기어 요 목표 이렇게 작성을 하고 요거 복사하는 건 아까랑 똑같이 해주면 돼요. 칸 사이즈가 더 크지 않나요? 그거 상관없어요. 큰 건 상관없고 카피 자, 얘 선택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아까 이제 삽입점인데 이거를 키보드로 하면 INS예요. 삽입점. 인서트의 앞에 세자예요. INS 엔터 하고 이제 여기다 갖다 대면 가운데가 딱 잡히죠. 그렇죠? 이 상태에서 두 점 사이 중간 땅 여기서도 두 점 사이 중간 땅 그 다음에 한 칸 더 해줘야겠죠. 여기서 두 점 사이 중간 땅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카피 글자 색상 왜 안 바꾸나요? 도면층 왜 안 바꾸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이거는 제가 이걸 작성하는 걸로 쓸 게 아니에요. 저 글자 수정할 때 MT와 DT의 차이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마이너스 AR 마이너스 AR 하겠죠. 마이너스 AR 해서 이제 얘랑 얘를 선택하고 엔터 자 R 개수는 9개 행의 개수 그 다음에 열의 개수는 1개 그 다음에 밑으로 마이너스 8 이거였죠. 아까 그리고 여기서 1, 2, 3를 델리트 합니다. 지워버려요. 그리고 카피 요 끝에 잡고 하나는 위로 하나는 앞으로
하나는 밑으로. 자, 이렇게 했어요. 자, 이제 여기 제가 어떻게 했는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더블 클릭해서 더블 클릭했어요. 그럼 들어왔죠? 이 상태에서 그냥 바로 전체 이 높이 쳤어요. 그리고 엔터 쳐서 끝냈어요. 그러면 이제 명령이 안 끝나고 다음번에 다음 텍스트를 선택을 하면 돼요. 그쵸? 그럼 또 이 상태에서 P1 지름 이렇게 하고 그냥 클릭하고 ESC 끝내요. 자, 지금 수정되는 과정 보셨죠? 요거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MT하고 DT하고 차이가 심하게 있는 게, 자, 여기 있는 내용 이제 수정해야겠죠. 제가 더블 클릭합니다. 더블 클릭. 하고 바로 칠게요. 여기서 기어치형. 영문으로 돼 있네요. 기어치형. 이게 뭐예요? 내용을 다 치니까 어떻게 돼요? 중간에 들어가 버리죠. 이게 다시 한번 해보면 ESC 아니요 해가지고 빠져나가서 다시 한번 해보면 이게 MT는 더블 클릭을 하잖아요. 그러면 요 안에 커서가 깜빡깜빡대고 있는 거 보이시죠? 안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을 없애고 해야 된다 라고 하면 내가 이걸 일일이 선택을 해서 그 다음에 작성을 해줘야 돼요. 블럭을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MT의 특성은 부분에 삽입이 되고 블록 자동으로 잡지 않는다. 그러니까 MT 특성이고, DT의 특성은 더블 클릭을 하면 어떻게 돼요? 자동으로 퍼렇게 지금 돼 있죠. 블록이 잡혀 있어요. 얘는 부분 수정을 하려면 반대로 내가 여기서 한번 선택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안쪽에서 커서 깜빡깜빡대고 추가가 돼요. 이게 어떤 차이를 갖고 오냐면, MT는 부분 수정할 때는 MT로 작성된 게 더 편해요. 중간에 뭘 삽입을 해야 돼. 그럼 MT로 작성한 게 더 편해요. 그리고 DT는 이 내용 전체를 바꾸겠다라고 하면 DT가 더 편해요. 왜? 더블 클릭하면 바로 블록이 잡혀 있으니까 그냥 바로 치면 돼요. 어딘가를 블록을 내가 따로 잡아주지 않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DT를 쓰는 게 편할까요? MT를 쓰는 게 편할까요? 제가 이것 말고도 다른 뭐 CAT 2급이라든가 이것저것 할 때도 계속 DT를 쓴다 강조를 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얘기했을 거예요. 실무에선 DT를 써요. 그런데 학원에서는 MT를 써요. 왜? 강사들이 쥐뿔도 모르니까. 왜 DT를 쓰는지를 몰라요. 강사들이 하는 얘기 제가 DT를 MT 가르치지 말고 DT 가르치세요. MT 가르치지 말고 DT 가르치세요. 왜요? 아니 MT를 쓰든 DT를 쓰든 그게 뭔 상관이고, 그리고 MT를 쓰면 문서 편집기 나와가지고 이것저것 다 대응돼가지고 편하고, DT를 쓰려고 그러면 옵션 하나하나 명칭들 다 알아야 되고 스타일 관리 다 할 줄 알아야 되고, 그거 학생들한테 다 가르치려고 하면 내가 얼마나 힘든데 이딴 소리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지 편한 게 좋은 거야. 실제로 업무 효율이 높으려면 DT가 높아요. 이게 솔직히 말하면 아이러니인데, 오토데스크에서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 MT 쓰세요. 왜 DT 쓰세요? 그거예요. 자기네들이 나중에 만든 텍스트의 개념이 MT고, 당연히 얘네들은 이게 더 업그레이드 된 기능이다 라고 강조를 하고 싶은데, 그 기능 자체가 불편해요. 업무 효율이 더 안 나. 기능적으로 좋은 건 알겠어. 뭐 이거 문서 편집기 기능 다 쓸 수 있고 뭐 이것저것 다 할 수 있어. 아는데 중요한 건 그런 기능이 있는 게 아니라 얼마나 효율적으로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느냐예요. 캐드 사용해서. 안 좋아요. MT가. 그래서 실무에서도 MT를 안 쓰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요새 추세는 조금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이제 실무에서는 MT 안 쓰 그랬더니 실무에 계신 분 어떤 분들이 저희는 MT만 쓰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계세요. 근데 이게 요새는 바뀌고 있는 게 뭐냐면, 요새는 자꾸 이제 어차피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점점 은퇴를 하실 거고 자꾸 이제 새로 배운 사람들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요새 배운 사람들은 DT를 못 써.
왜? 학원에서도 안 가르쳐주고 학교에서도 안 가르쳐주고 아무 데서도 안 가르쳐주고 그리고 DT를 쓰라고 강조를 안 해. 강요를 안 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점점점 들어오면서 점점 이제 실무 추세가 MT로 바뀌어 가고 있기는 해요. 단 그만큼 도면 그리는 것도 효율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것도 눈에 보여요. 근데 요새 젊은 사람들은 내가 도면 좀 늦게 그린다고 그게 뭐? 이런 마인드거든요. 내 속도가 그거밖에 안 되는데 그거보다 얼마나 더 빨리 치라고. 약간 배째라 마인드. 그래서 회사에서 젊은 사람들을 뽑기 싫어하죠. 네. 그래요.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제 점차 MT로 바뀌어 가고 있으니까 MT를 그냥 써도 되지 않냐.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쓰셔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도면을 효율적으로 치고 조금이라도 빨리 쳐서 그러니까 빨리 치는 게 빨리 쳐가지고 일을 더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니 일을 좀 빨리 치면은 회사에다 나 이거 하는데 1시간 걸려요. 얘기해놓고 나 30분 만에 쳐버리면 되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면 30분 뭐야? 내 여유 시간이 되는 거잖아. 일을 더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일단 최대한 내가 일을 할 때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갖춰놓고 얘기하는 건 남들은 1시간 걸린다고 얘기하니까 나도 똑같이 1시간 걸린다고 얘기해. 그래 놓고 남은 1시간 동안 일하면 나는 30분 만에 끝내면 좋잖아. 30분의 여유 시간이 생기잖아.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길 수 있잖아. 그게 맞지 않아. MT가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고 뭐 사용하기 편하고 생각 없이 쓰기 딱 좋다. 알겠어. 알겠는데 효율적이지 못하다. 도면 작업할 때는 MT는 0 아니다. 뭐 장문에 여러 줄의 글자를 쓴다라고 하면 그때 MT가 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아니다. 이런 거 할 때는 DT가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자꾸 DT를 쓰라고 하는 거예요. 일을 빨리 하고 싶으면 내가 어떤 능력이 있으려면 DT를 써야 돼요. 자, 나머지는 그냥 설명 없이 해도 되겠죠? 다듬질 방법이죠. 치수라 그랬어. 자,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전체 이노피가 가장 긴 글자인데 딱 들어오죠. 네, 30. 제 기억이 이거 맞아요. 네, 30. 30으로 했었어요. 근데 요렇게 딱 들어오고 요거보다 좀 줄이면은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대략 이제 30 정도로 이렇게 잡고 문자 높이가 3.5일 때 얘기입니다. 문자 높이가 작아지거나 커지면 달라지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어 치형 표준. 저기 써 있는 거 그냥 그대로 써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모듈. 모듈은 문제에 써 있잖아. 문제에 뭐라고 써 있어요? 문제에 모듈 M은 2야. 그러면 여기 뭐예요? 2를 써야 돼요. 자, 이때 여기서 문제. 문제가 뭘까요? 숫자죠. 숫자의 글꼴은 불림이 아니죠. 불림이 아니. 그럼 시험 규정에 뭐라고 돼 있냐? ISO CP. ISO 표준 글꼴. 그쵸? 그럼 이거 어떻게 하지? 얘는 당황하지 말고 얘를 딱 선택을 해요. DT를 작성했잖아요. 선택을 하고 컨트롤 1번. 특성창을 눌러요. 그러면 스타일이 여기 있어요. 문자. 그러면 여기서 분립해서 스탠다드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면 한글은 분립. 숫자는 ISO. 이렇게 바꿔줄 수 있어요. 원래 이게 맞아요. 근데 이제 어떤 강사님들 보면 저거 안 바꾸고 그냥 하나의 폰트로 쭉 하실 거예요. 이제 그거 가지고 감점하느냐 안 감점하느냐는 전 모르겠어요. 제가 채점관이 아니라서. 근데 이제 만약에 저한테 물어본다. 당신이 채점관이면 감점하겠습니까? 저라면 감점 안 할 거예요. 원래 저건 안 하는 게 맞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전산경 기계도 기능사나 이제 국가자격 시험에서 나오는 그 IS 표준하고 불림을 바꿔서 쓰는 거, 혼용해서 쓰는 거. 한글일 땐 이걸 쓴다. 그 다음에 영문이랑 숫자는 이걸 쓴다라는 거는 미친 짓이에요. 실무 개념으로 생각하면 이 새끼 미쳤어? 그럼 지금처럼 저렇게 스타일을 2개를 만들고 계속 바꿔가면서 써야 된다는 얘기인데 아주 특수한 경우를 빼고는 글자의 저 스타일을 절대 바꾸지 않아요. 왜? 그러면 작업 효율이 겁나게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지금 국가자격 시험에서 바꾸셔야 돼요. 규정을.
그 규정 바꿔야 돼요. 그거야말로 진짜 도면 그릴 줄 모르는 사람이 하는 미친 짓이에요. 왜 폰트를 바꾸고 지랄이야. 하나의 도면 작성하는데. 왜 두 개의 폰트를 지정을 해? 그런 짓은 절대 벌어지지 않습니다. 실무에선.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제가 채점관이라면 맞지. 굴림으로 갔으면 끝까지 굴림으로 가야지. 저라면 그럴 거예요. 뭐 실제 채점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채점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더블 클릭하고 여기는 그냥 보통 2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일단은 규정에 맞게. 자, 그 다음에 여긴 20도. 요거 20도. 20하고 도는 어떻게 써요? 퍼센트 D. 그쵸? 퍼센트 D. 자, 그리고 얘도 숫자죠? 그러면 MA. 땅. 바꿔주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전체 이높이. 전체 이높이는 얼마예요? 자, 전체 이높이는 계산 공식을 이제 얘기해주겠죠. 모듈 가지고 하시면 돼요, 모듈. 자, 모듈이 2잖아요. 그러면은 전체 이높이는 뭐 이거를 이제 따로 외워도 되고 따로 안 외워도 되는데 이거는 이제 그릴 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릴 때. 자, 요게 PCD죠. PCD에서 요 위까지 이 끝이죠. 이 끝까지 얼마예요? 모듈. 그쵸? 여기서의 높이는 모듈. 그래서 얼마 줬어요? 2 줬어요. 그쵸? 그리고 요게 이제 입뿌리잖아요. 입뿌리는 요 PCD에서부터 얼마만큼 내려왔어요? 모듈 곱하기 1.25. 공식 다 외우셨겠죠? 네, 다 외우셨을 거예요.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면은 값이 얼마가 돼요? 2.5. 그러면 전체의 높이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니까 2 더하기 2.25니까 4.5. 네, 이렇게 2.5니까. 그쵸? 예, 4.5예요. 요게 답이고, 요걸 이제 요렇게 얘하고 얘를 더해서 하는 방식으로 외우셔도 되고, 아니야. 나는 그냥 전체의 높이는 모듈 곱하기 2.25야 라고 외워서 여기다가 곱하기 2를 모듈 값을 곱해주면 되는 거죠.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계산돼서 나오는 거다. 그래서 저기다가는 뭐 4.5를 적는다. 여기도 4.5. 자, 그리고 MA 속성복사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피치 원질은 뭐 있어요? 여기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쓸 때 여러분들 답지 보면 어떤 분들은 프로프로 C, 그쵸? 프로프로 C 76, 아까 76이었죠? 76 이렇게 적으시는 분들 계시고, 어떤 분들은 없이 이렇게 적으시는 분들 계세요. 자, 원칙적으로는 뭐가 맞냐? 원칙적으로 뭐가 맞냐? 피치 원 지름이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타이틀에서 숫자만 적으셔도 돼. 그런데 파이를 쓰면 틀린 건가요? 아마 감점 안 할 거예요. 제가 예상하기로는 파이 썼다고 해서 감점할 이유는 없어요. 굳이 여기다가 PCD 뒤에 파이 쓰는 건 감점해야 돼. 여기다가 파이를 쓰시는 건 감점하는 게 맞아요. 파이를 쓰시는 건 감점하는, PCD 뒤에다가. 그러니까 파이만 한 거, PCD 없이 그냥 파이만 썼다, 그거 감점은 저번에 제가 얘기했을 거예요. 이거 또 치수기 팔 때 얘기했을 거예요. 그거에 대한 생각은. 원칙적으로 저는 PCD가 맞다고 생각을 해요. 파이하고 PCD는 구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실무적으로 그러지 않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냥 파이를 써도 상관없다. 없을 거다, 실무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 그거는 원칙적인 거에서 벗어난 이제 실무적인 관용이죠, 관용. 관용인데, 어쨌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원래는 여기 지름이라고 써있기 때문에 굳이 파이를 명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나는 명확하게 여기다 파이를 써주겠다라고 하면 그걸 뭐 안 된다고 굳이 할 것까지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제가 채점관이라고 한다 그러면 파이를 쓰든 파이를 안 쓰든 그거 가지고 감점을 하진 않겠다. 제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실제 채점관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원칙은 이거예요. 지름이 있기 때문에 안 쓰는 게 맞습니다.
이미 지름이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수는 문제에 적혀 있죠. 문제에 여기 38개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는 더블 클릭해서 36, 38개 38. 그 다음에 MA. 이것도 이렇게 ISO 표준으로. 그렇죠? 다듬질 방법은 이제 요거죠. 호부절삭.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자, KS B ISO 1328-1, 4급 이렇게 딱 들어오죠. 딱 들어와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 자, 얘는 어떻게 해야 돼? 뭐지? 한글이 있잖아. 얘를 못 바꾸네.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게, 우리가 이제 영문을 쓰는 거하고 한글로 쓰는 거하고 딱 나눠져 있지가 않아요. 영문하고 한글이 섞여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도면에서. 근데 폰트를 한글하고 영문하고 숫자하고 나눠가지고 한다. 어느 정신 나간 놈의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 이제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게, 야, 누구냐? 어느 미친놈이 그런 규정을 만들었냐? 그 어떤 회사에서 사용하지 않는 독특한 구성을 만들었어요. 어떻게 도면을 그리라는 거야? 그 효율 안 떨어지는 거야. 물론 이제 방법이 없지 않아요. 하나의 글자에서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진 않아요. 방법이 있어요. 이러면 이제 오토데스크가 좋아하겠지. 이렇게 되면 m텍스트를 쓸 수밖에 없어요. m텍스트를 쓰면은 가능하죠. 네, mt를 쓰면. 자, 그러면 mt를 해보겠습니다. t. 자, 요 칸만 딱 mt로 하는 거죠. t. 자, 여기서 여기. 자, 당연히 자리 맞추기는 중간 중심. 그쵸? 여기서 처음 시작 글꼴은 영문이 많으니까 스탠다드로 넣는 게 좋아요. 스탠다드. 시작 글꼴은 스탠다드. 시작 글꼴 스타일을 스탠다드로 넣고, 여기서 이제 KS B ISO 1328-1. 자, 콤마 4. 자, 지금 보면은 칸을 벗어나네요. 이게 ISO를 쓰니까 ISO가 장폭이 좀 넓은가 봐요. 굴림보다. 아까 굴림을 했으면 충분히 들어갔는데. 자, 어쨌든 계속 해보죠. 계속 해봐요. 자, 마저 끝까지 쓸게요. 이 칸 벗어나는 거는 칸을 늘리시면 돼요. 칸을 늘리시면.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 뒤는 이제 한글로 바꿔야 되니까 여기까지 와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여기까지 작성을 했잖아요. 요 뒤에서, 요 위에, 요게 이제 개별 폰트를 잡아줄 수 있거든요. 클릭해서 밑으로 쭉 내려가지고, 한참 밑에 있을 거니까. 아이고, 왜 안 잡히니? 쭉 내려서 한글 쪽에 왔을 때 굴림 선택을 해주고 이제 적어주시면 돼요. 그쵸? 그러면 일단 끝낼게요. 이렇게 하면 두 가지 폰트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다. 근데 이제 칸이 좀 안 맞네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스트레치로, 만약에 칸이 안 맞는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스트레치로 여기만 잡아서 10mm만 해볼까요? 쭉 당겨요. 끝에만 잡아가지고 10mm를 당겨요. 당기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선택을 해서, 자, 여기 화살표를 잡아서, 얘가 중간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요 화살표를 잡아서 일단 늘려볼게요. 쭉 늘려서 한 줄이 될 때까지 늘려주시고, 그 다음에 얘네들을 이제 가운데에서 다 벗어났을 거 아니에요. 칸이 늘어났으니까. 근데 10mm 늘렸잖아요. 그러면은 move, 여기 있는 텍스트 전체를 선택을 해서 5mm를 보내주시면 돼요. 그럼 중간으로 가요. 그래도 모자라네요. 한 6mm 더 넓혀볼게요. 6mm 더 넓히고, move,
3mm. 이렇게. 그리고 이제 얘는 당연히 똑같이 노란색으로 가야겠죠. 선택해서 문자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50으로 기억을 하고 있었잖아요. 왜 50으로 기억을 하고 있었냐면 저는 저거를 불림으로 해놓고 요 안에 있는 숫자랑 이것들을 실제 시험 봤을 때 제가 실제 시험 봤을 때 그랬어요. 하나도 ISO/CP를 안 바꿨어요. 그냥 배째라 하고 굴림으로 했어요. 저도 이제 그걸 감점 받을 줄을 몰랐냐, 감점 받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걱정을 안 했냐라고 했는데 저는 좀 생각이 확고한 사람이라 이거 감점하면 그 새끼가 미친 새끼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설사 내가 그 감점 때문에 떨어지더라도 내 잘못이 아니라 그놈들 잘못이야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것까지 내가 맞춰가면서 합격하고 싶진 않다. 왜냐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제가 갖고 생각했을 때는. 그런데 이제 그걸 감점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실제. 왜냐면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전산학용기에도 기능사나 이게 어디가 틀려서 어떻게 감점을 했습니다 그런 얘기 안 해요. 아 여기도 옮겨줘야지. 얘도 무브 얘도 똑같이 13mm가 넘어갔을 테니까 16mm가 넘어갔을 테니까 8mm를 옮겨줘야죠 가운데로. 이렇게 된다. 여러분들이 선택하세요. 여러분들이 저처럼 이렇게 시험 규정대로 폰트를 다 맞춰가면서 작업을 할 거냐. 근데 그거에 대한 책임은 제가 못 드려드려요. 어떤 걸 선택을 하시든 원칙대로면 요거는 지금 제가 말한 대로 전체의 폰트를 전부 다 저렇게 다 바꿔가면서 맞췄다라고 하면 얘는 감점 사항이 아니죠. 그러니까 얘는 상관없어요. 근데 만약에 나는 그냥 한 가지 폰트로 퉁칠 거야. 근데 그것 때문에 감점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한다면 그거에 대한 책임은 제가 못 드려드려요. 그건 여러분이 선택하신 거잖아요. 저는 제가 선택을 한 거고, 그렇죠? 그거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겠다라는 생각으로 선택을 한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원칙은 이제 시험 문제 규정에는 한글과 숫자, 아니 영문과 숫자는 ISO, 그 다음에 한글은 뭐예요? 불림이니까 바꿔가면서 하는 게 맞다. 거기 써 있는 대로 하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해주는 게 맞다. 근데 아마 거의 대부분 시중에 인터넷에 있는 저희 강좌들 보시면 폰트를 바꿔가면서 작성하시는 분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거 가지고 감점 안 한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제 폰트 제가 처음 작성한 것처럼 폰트를 안 바꿔가면서 해도 크게 문제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책임은 안 져드려요. 왜냐면 제가 채점관이 아니니까 몰라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채점관으로 들어가면 저는 저 폰트를 가지고 감점하고 싶은 생각이 단 1도 없어요. 단 이런 건 감점을 하겠죠. 지금 우리가 써야 되는 게 ISO 폰트를 쓰던가 아니면 굴림을 쓰던가 둘 중 하나잖아요. 근데 이 둘 중 하나가 아닌 나는 도둠체를 쓸 거야. 나는 고딕체를 쓸 거야. 라고 하는 생뚱맞은 폰트를 썼다. 당연히 감점합니다. 근데 ISO 폰트를 쓰든 어쨌든 굴림을 쓰든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했다라고 하면은 뭐 그거를 하나로 쓰든 뭘 쓰든 감점은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부분 강사님들이 저런 식으로 그냥 안 바꿔가면서 수업을 하시는 걸 보면 굳이 이제 그거 가지고 감점하는 채점관은 없는 것 같았다라는 거죠. 자, 이건 여러분들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일단은 이제 뭐 요 근처에 두고 나중에 이제 배치할 때 잘 놔야겠죠. 자, 이렇게 두고. 그래서 이제 용어표까지 작성하면 다 됐고, 이제 남은 건 뭐예요? 이제, 그거다. 기어홍차. 자, 이렇게 됐고. 작성하는 요령은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고, 이제 그 다음에 한 가지 추가적으로 할 얘기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용어표 자체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자, 지금 이제 요거 보시는 게 이제 우리 이제 시험 볼 때 볼 수 있는 공단, 일반적으로 이제 공단 규격이라고 하죠. 산업공단에서 제공하는 거니까 이게 산업공단 규격에 따르면 이제 요목표가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 이제 KS 규격에 가면은 요목표가 제가 이거는 전에 드린 적 있죠. 요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요거 할 때도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전에 드린 거에 여기 오타 나 있어요. 오타. 제가 수정한 거거든요. 이게 1405인데 1045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1045 규격을 찾으면 엉뚱한 게 나올 겁니다. 엉뚱한 게 나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작성했던 이제 이거에 비해서, 그렇죠? 이거에 비해서 좀 내용이 많다. 그렇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얘는 뭐로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기어 전문 업체, 기어를 전문으로 다루는 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표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이제 기어를 사용을 하는 설계자가 작성하는 용어표라고 보기에는 너무 디테일해. 얘는 이제 상대 기어 전이랑 뭐 상대 기어 이수, 중심거리, 뭐 백래시가 얼마고 재료를 뭘로 할 거면 열 처리를 어떻게 할 거고 경도도 어떻게 될 거다 다 적어주는 거고 거기에 이제 벌림이 두께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기어 그 이빨이 제대로 가공이 됐는지 그 간격을 재는 그 측정 방법이 있어요. 이건 KS 규격을 뒤져보세요. 뒤져보시면은 이제 측정 쪽에서 나와요. 벌림이라는 게 뭐가 나오는지.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벌림 지수 3개다. 그러면 이제 이빨이 이렇게 쭈글쭈글 나 있잖아요. 쭈글 하면 3개의 요 피치원에 해당하는 요 부분을 버니어 캘리퍼스 같은 걸로 딱 물어가지고 그걸 재는 거예요. 피치원 부분을. 그래서 그 간격이 직선 거리로 얼마가 나온다. 그래서 이게 모듈이랑 이제 피치대로 제대로 가공이 됐는가 그런 걸 확인하는 게 이 벌림 이두께. 그래서 이수나 몇 개를 볼 거다, 2개를 볼 거다, 3개를 볼 거다, 4개를 볼 거다 이렇게 적어주거든요. 그거예요. 그런 거 있는데 이제 그건 여기 내용 빠져 있죠. 요거 내용 빠져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빠져 있는 건 뭐냐면 전이량. 요거 빠져 있어요. 빠져 있는데 우리는 이제 전이를 사용한 기어가 아니니까 뭐 빠져 있어도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제 이거는 측정자가 알아야 되는 부분, 기어를 측정하는 측정자가 알아야 되는 부분인데 저거를 굳이 측정이 아닌 일반 도면에 다 기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빠질 만한 것들은 다 빠졌어요. 빠졌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내용들은 다 동일할 겁니다. 단지 이제 써져 있는 게 약간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은 여기 보면 이제 얘는 뭐라고 돼 있냐면 지금 화면에 가려져서 안 보일 텐데 요거 잠깐 치워볼게요. 밑으로 내려볼게요. 기준 레크라고 돼 있고요. 얘는 뭐라고 돼 있냐면 공부라고 돼 있어요. 말의 차이가 있죠. 말의 차이가 있는데 저게 기준 레크라는 게 공구를 뜻하기도 해요. 이거 제가 이 제도 이론 쪽에서 기어 쪽을 설명한 게 있죠. 기어 이빨, 인벌류트랑 그거 그릴 때 호부의 형상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 드로벌류트 곡선을 그리기 위해서 커브를 그리기 위해서 드로코이드 곡선이라든가 이제 그걸 그리기 위해서 뭐랬어요? 호부의 형태를 작성을 했을 거예요. 기준 레크라는 게 뭐냐면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호부라는 게 결국 우리 저렇게 원형으로 둥그렇게 돼 있는 기어 말고 일자로 돼 있는 기어 이걸 이제 우리가 렉피니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렉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레크라고도 부르죠. 레크 그걸 얘기를 해요. 즉 기준 레크의 형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구는 뭐냐? 이건 호부의 형상을 얘기하는 거. 호부의 형상을 얘기하는 거고 얘는 레크의 형상을 얘기한다. 근데 어찌됐든 기어의 이빨은 우리가 이제 원형으로 휘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일자로 돼 있는 그 이빨이 물렸을 때의 형상을 기준으로 그 인벌류트라든가 드로벌류트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결국 그 공구라는 건 뭐랑 똑같이 생겼다? 렉피니언의 레크 기어의 그 이빨의 모양과 똑같이 생겼다. 단지 거기서 약간 돌출돼 있는 앞부분으로 0.25 모듈 곱하기 0.25만큼 살짝 돌출돼 있는 이제 그런 형상을 띠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래서 이걸 공구라고 불러도 되고 기준 레크라고 불러도 돼요. 어쨌든 기준 레크에 의해서 공구의 형상이 결정이 나는 거고 어차피 공구의 형상 자체는 기준 레크의 형상과 동일하다. 그래서 그 휘어져 있지 않은 일자 형태의 이제 그 기어 이빨에 대한 정보들을 여기다 적는다라는 걸로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써 있는 게 다른 거 기어 치형에서 이제 전위라고 돼 있죠. 왜냐면 얘는 전위 시켰잖아요. 전위량이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전이고 얘는 왜 표준이에요? 전위 안 시켰잖아. 근데 우리 시험 때 전위 기어가 나오기 상당히 어려워요. 그럼 이제 그 전위량에 대한 정보를 기어에다 같이 적어줘야 되거든요. 전위를 어떻게 할 거야? 그런 거. 그래서 이제 그런 것까지 나오면 시험이 너무 어려워질 거예요. 기어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전위 기어를 그릴지 모른다 그러면 시험 망치는 거죠. 그래서 거의 제가 알기로는 전산응용 기대 기능사나 이제 일반 기획이사 이런 쪽 시험에서는 전위 기어가 나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전위 기어가 어떤 거냐라고 궁금하시다고 하면은 제 제도 이론 쪽에 가시면 전위 기어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그걸 꼭 보세요. 거기 전위 기어 어떻게 그린다라는 것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 빠져 있으니까 빠져 있는 거다. 그래서 뭐
나머지는 똑같죠. 보통이 똑같고 그 다음에 모듈 값 적혀 있는 거고 모듈 값은 모듈이 다르니까 다른 거고 압력 값 똑같죠. 압력 똑같은데 실무에서는 압력 값이 다른 경우도 있어요. 20도는 표준이고 표준 기어를 얘기를 하는 거고 뭐 저기서 뭐 기어에서 전달하는 힘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운동력이라든가 그런 거에 따라서 뭐 14점 몇 도를 쓰는 경우도 있고 뭐 그거는 그때의 특성에 따라 달라요. 발휘해야 되는 힘, 기어의 전체적인 사이즈에 비해서 뭐 발휘해야 되는 힘이 좀 크다라고 하면 각도가 뭐 더 줄어든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기어 계산 전문적으로 하는 쪽에서 바뀌는데 우리가 표준적으로 사용할 때는 압력각이 20도인 걸 사용을 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뭐 피치 원지름도 똑같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전이량 그 다음에 전체 인도표에도 여기 똑같이 나와 있죠. 그 나머지는 다 동일하게 이렇게 쭉 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또 차이 내용상의 차이가 나는 거는 이제 KSB 1045 그 다음에 5급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다르죠. 얘는 KSB ISO 1328-1이라고 돼 있어요. 규격이 다르네라고 하는데 자 이게 뭐가 맞냐면 이거는 공단 규격이 맞습니다. 지금 KS 규격에 있는 거 틀렸어요. 정확히 말하면 틀린 게 아니라 이게 폐지가 됐어요. 요거 찾으면 나오긴 나와요. 1405 찾으면 나오는데 얘 찾으면 뭐라고 나오냐면 폐지라고 나와요. 더 이상 안 씁니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했느냐? 여기에 통합해서 얘를 봐라. 그래서 지금 살아남아 있는 건 얘입니다. 요 KSB ISO 1328-1은 여러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어에 대한 정밀도에 대한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기에 이제 몇 급이 나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얘는 5급을 쓴다. 라는 거고. 이제 여기는 지금 이제 우리 케이스 규격에 작성된 거는 5급을 쓴다. 얘는 4급을 쓴다. 그러니까 얘가 더 좀 정밀한 거고 얘가 약간 좀 덜 정밀한 거예요. 덜 정밀한 애인데 어찌됐든 이제 얘는 뭐 상관없이 어쨌든 이렇게 한다 해서 5급을 쓴 거다 뭐 이런 거고 얘는 4급을 쓴다 그러고 뭐 4급보다 더 정밀한 거 뭐 3급을 쓰든 뭐 2급을 쓰든 뭐 1급을 쓰든 뭐 그렇게 되겠죠. 그거에 따라서 점점 정밀한 기호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정밀도라는 거는 이제 정밀도를 얘기하고 싶다라고 할 때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회사에서는 그냥 기어 사용하는 회사에서는 아주 특수한 목적이 없으면 일반 정밀도의 기어를 구매를 해요. 그럼 그거를 굳이 명기를 해줄 필요가 있냐 몇 급인지. 아마 이제 전산응용 지휘도 기능사 시험에서 이제 4급을 명기를 했다고 하면 보편적으로 4급을 가장 일반 등급으로 본다라고 보는 게 가장 좋을 거예요. 일반 등급으로. 그러면 이제 시중에 이제 별 말 없이 얘기하면 4급 정도로 가공을 해온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요거랑 차이는 그렇게 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실무에서는 기어 취향이 표준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전인지 표준인지 굳이 명기할 필요가 없죠. 왜? 전이가 아니면. 그러니까 실무 생각은 이거예요. 자 여기서 내가 과연 요 목표 스포 기어를 내가 도면을 그리는데 요 목표를 작성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해보면 몸을 작성해야 되느냐? 야, 암만 없으면 표준이지. 굳이 표준인 걸 내가 알려줘야 돼. 이거 적을 필요 없어. 이렇게 되죠. 자, 모듈은 적어줘야 돼요. 무조건. 자, 그리고 우리가 암만 없으면 보통 이로 가지 다른 이로 가겠어? 자, 우리가 암만 없으면 압력각이 20도지 다른 각도를 쓰겠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모듈 값 줬어. 근데 이 높이를 내가 왜 줘야 돼? 계산하면 나오잖아. 그쵸? 예. 피치 원지름. 자, 이수를 줘. 이수는 무조건 줘야 돼요. 이수를 줬어. 이수 줬고 모듈 줬어. 그럼 피치 원지름 알잖아. 그리고 내가 도면에 그려줬잖아. 근데 이걸 내가 왜 적어야 돼? 예. 자, 다듬질 방법. 내가 암말 없으면 호부절삭 하겠지. 정밀도 내가 암말 안 하면 4급으로 하겠지.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용표에서 내가 적어줘야 될 게 단 한 개도 없는 거예요. 실무에서. 이걸 내가 적어줘야 돼? 왜? 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왜 적어줘? 장사 하루 이틀에? 그래서 실무에서 진짜 어떻게 해주느냐? 실무에서는 모듈과 이수만 줍니다. 진짜로. 저도 실무에서 기어도면 그리면 한 번도 이 용표를 그려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했냐? 여기다 이렇게 적은 것처럼 MZ 이거를 카피. 아이고. 이거를 이 도면에다가
한 군데다 이렇게 땅 용표를 준 게 아니라 이렇게 해줘요. M, Z 이렇게 써줘요. 이게 왜 필요해? 이것만 적어주면 됐지. 이게 실무예요. 물론 이제 이거는 실무적인 변칙이기 때문에 용표를 작성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제 도면을 작성하기로 약속을 했을 때는 기어는 저런 이제 용표상의 스펙이 중요하니까, 그리고 우리가 실제 기어의 형상을 제대로 그린 게 아니기 때문에 완전하게 그려주는 게 아니고 거기에다 다 일일이 치수를 기입해서 어떤 것들을 명기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용표를 주자, 간략하게 그리고 그렇게 약속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원래 제도법상에서는 어떤 형식으로든 용표가 들어가야 되는 게 맞다. 그 용표의 내용은 좀 축약이 될 수는 있지만 원래는 그렇긴 한데 실무에 가면 그럴 필요가 없더라. 막상 일해보니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저 용표 작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마지막으로 다음 시간이 마지막이 되진 않겠죠. 제가 이제 기아홍차 들어가면 기아홍차를 이제 파트 1, 2, 3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개 나눠서 하니까 이제 마지막인 이제 기아홍차 쪽으로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